자, 52페이지 폈어? 여기 너 왜 이렇게 춥냐, 오늘. 52페이지. 오늘 즐거운 편지. 자, 봅시다. 선생님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이 황동규라는 시인이 즐거운 편지라는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퇴짜를 맞고 그 슬픔을 이 시로 승화시킨 거야. 자, 근데 즐거운 편지냐? 아니지. 당신이 나를 나의 마음을 잘 안 받아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로 바꿔온 거잖아. 이거는 내 사랑을 받아준 게 아니니 슬픈데 왜 즐거운 편지라고 썼느냐? 제목부터가 무슨 법? 반어법. 즐겁지 않아. 그냥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한 것뿐이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의 구조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시 그럼 되게 짧게 이제 뭐 이렇게 줄글로 2개 연으로 나눠지고 아니면 행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얘는 주저리 꼭 무슨 일기 쓰듯이 느렸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산문시라고 해. 산문시. 자, 우리가 시를 접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건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 그럼 시적 화자가 누구니? 나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그럼 시적 화자의 처지는 어때요?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뭐하고 있대? 기다리고 있대. 그러면 얘 정서는 어떨까?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 슬프겠죠? 슬프지만 그 슬픔을 기다림의 정서로 승화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제목부터가 반어적인데 내용도 굉장히 반어적입니다. 자, 그럼 볼래요? 자, 내 그대를 생각하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다 라고 했어. 그럼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게 사소하다? 근데 사소한 비유를 뭐라고 했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라고 했어. 그럼 해가 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멸망하잖아. 그만큼 너는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건 사소한 게 아니라 매우 어떤 것이다? 중요한 일이다. 나에게 있어서 너를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즉 반어적 표현의 반어법 쓰였죠.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원래는 헤맬 때잖아. 근데 왜 헤매일 때라고 해서 길게 늘었었을까? 이거 비표준어인데 시에서만 비표준어 이런 거 허용하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 시적 허용을 왜 썼을까? 헤매일 때 느낌을 더 길게 여운을 남기잖아. 자,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즉, 네가 괴로움 속을 헤맬 때 내가 너의 곁에 너를 불러보겠다는 내가 너를 어떻게 떠올리고 너의 괴로움을 내가 뭐 하고 싶어? 너의 괴로움을 내가 가져가고 싶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진실로라는 단어를 반복하잖아. 그럼 이 반복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죠.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에 대한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딴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다. 즉 나의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꿨다. 즉 나의 사랑을 뭘로 승화시켰다? 기다림으로 승화시켰다. 기다림으로 승화시켰다. 자,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딴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통 밤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둠. 또 눈이 퍼붓기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이건 시련과 고난을 뜻하는 단어야. 즉 내가 생각할 때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의 사랑을 기다린다는 건 나에게는 지금 뭐야?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 즉 다시 얘기하면 너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밤이 되면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근데 내 사랑도 어디쯤인가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끝날 거라는 걸 알아 라는 의미가 아니야.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그친다는 것을 뭘로 바꿔놨어? 기다림이라는 자세로 바꿔놓은 거야. 즉 나의 사랑은 곧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사랑도 어디쯤인가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 즉 나의 사랑은 곧 너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그럼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퍼붓고 이건 뭐야?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잖아. 그럼 계절의 순환은 다시 얘기하면 뭐야? 자연의 순환처럼 나의 사랑도 어떻다? 자연의 순환처럼 나의 사랑도 계속될 것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건 즐거운 편지가 아니지. 고통이지.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기다림은 뭐다? 나의 사랑과 동등해. 그래서 나는 그냥 끝까지 너를 뭐 할 뿐이야? 그냥 자연의 순환처럼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저리 써 있는 산문시의 특징, 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니 서정시의 특징 드러나 있죠? 자, 서정적이고 고백적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또 사색, 깊이 생각하고 있죠?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거 시로 이렇게 승화했으니까 다행이지. 실제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다리게 되면 요즘 어때요? 스토커법에 걸려. 어떻게 해? 새고랑 자. 큰일 나. 안 되죠? 그냥 뭐야? 자신의 사랑을 시로 승화해 놓은 거야.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 변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형태는 좀 바뀌긴 하죠. 사랑이 기다림의 자세로. 자, 화자의 사랑을 자연의 현상. 뭐? 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라는 자연의 현상에도 얘기했고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여기서도 뭐야?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죠. 특히 반어적 기법 별표. 내가 너를 기다리는 건 그냥 즐거운 일이야. 근데 보니까 어때? 즐겁지 않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해와 감상으로 갈게요. 필기 다 하셨으면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아이고, 지워야 돼. 자, 이해와 감상으로 가보자. 자, 이해와 감상. 현수가 읽어줄래요? 현수야, 음소거 해제. 네, 이 시는 그대를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통해 강조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이며 때론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언제나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는 눈처럼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랑, 즉 기다림의 자세로 승화하고 있다. 그 기다림이란 변함없음, 즉 영속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 현상처럼 자신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기다림으로 승화된 사랑은 영원할 수 있기에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자, 그대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 반어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기다림이라는 자세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또 사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이며 때론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언제나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자, 그치는 눈처럼 언젠가 끝나기 마련인데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선 뭘로 바꿔놨어? 즉 기다림의 자세로 승화시키고 있다. 자, 계절의 변화처럼 순환한 것처럼 나의 사랑도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기다림의 승화로 변화해서 영원히 뭐한다? 영원할 수 있기에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해서 즐거운 편지라는 제목을 쓰게 된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른쪽에 즐거운 편지의 반어적 표현이 있거든? 그 부분은 소민이가 읽어보자. 오른쪽. 즐거운 편지의 반어적 표현.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사소하다고 말하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화자가 자신의 사랑이 소중하고 계속될 것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반어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시의 중심적 표현 기법은 반어법은 화자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영원성을 스스로는 믿으며 그대 또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반어법은 당연히 화자의 마음을 모하기 위함이야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 방법이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발 내 마음을 뭐 알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자, 시적 화자의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가볼까? 이건 민영이가 읽어보자. 이 시에서 화자는 불변성을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한편 사치스러우며 일시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히게 될 사랑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감정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다림의 감정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기다림은 시 속에서 화자의 사랑의 애절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사랑을 받아도라고 얘기하는 것뿐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인내하면서 뭐야? 기다림의 자세. 근데 그 기다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옮겨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3문제 있거든. 선생님이 2분 줄게. 빨리 풀어보자. 다 풀었어요? 오케이? 우빈 다 풀었어?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몇 번일까? 손으로 해봐. 몇 번이야? 1, 2, 3, 4, 5번 중에 몇 번? 손으로 해봐, 숫자. 그렇지, 3번이지. 야, 전체적으로 슬픔과 절망이야? 너에 대한 기다림으로 내 사랑을 바꿔놨으므로 너를 기다리는 건 즐겁다 그랬잖아. 이게 절망적 정서가 아니야. 자, 시적 화자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죠? 임에 대한 화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지? 끝까지 기다리겠대.
자, 일반적 소재를 사용해 공감을 유도합니다. 자연현상을 이용한 것도 마찬가지야. 행 구분 없이 줄글로 이루어진 산푼의 형태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이 시에서 보기의 화자가 지닌 공통적 태도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이 시는요, 혼을 부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죽은 사람이 있으면 원래는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옷을 막 펄럭이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초혼이라고 해. 즉 죽은 망자에 대한 슬픔이 드러난 시거든. 볼래요?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에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구나. 자, 서름에 겨워서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소리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어. 즉 이승과 저승의 차이가 너무 멀어서 이 소리가 닿을지 않을지 모르는 거야.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망부석.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자리에서 뭐야? 돌이 되었다라는 표현, 이런 전설이 있잖아. 망부석 전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 내 죽을 이름이여. 쾅. 뒤에 느낌표 붙이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영탄법이라고 해요.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서름의 겹도라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로 부르노라. 반복법도 뭐하니?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쓰죠. 즉 사랑하던 그 사람이 죽고 난다. 그 사람이 잊지 못하여 그리움의 서름의 겹도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둘의 공통점은 어때요? 즐거운 편지다 얘는. 임을 뭐하는 사람이야? 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지.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3번으로 갈까요? 자, 기억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럼 기억이 뭔지 볼까요? 아,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그럼 여기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결코 뭐한다? 내가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잖아. 그럼 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답은 3번이 돼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김수영의 풀로 갑시다. 김수영의 풀이라든가 또는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성구의 벼라는 시 있잖아. 여기서 풀이라든가 벼라는 시는요. 풀이라든가 벼라는 이런 이미지는 뭐야? 풀, 벼. 땅에 붙어 있고 뭔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은 백성이나 민중 을 상징할 때 보통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풀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이것에 지금 자연물에다 빗대어 있는 이 형태를 백성이나 민중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풀이 눕는다. 자,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눕는다. 자, 지금 보니까 풀을 뭐처럼? 생명이 있는 대상처럼 보이고 있죠.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풀이라는 존재는 자, 땅속에다가 지금 발을 묶이고 있는 뭐야? 연약한 생명체. 다시 얘기하면 뭐다?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민중을 상징하고 있는 소재. 네, 풀이 눕는데 비를 몰고 오는 동풍에 나부껴. 그럼 우리가 동풍이라는 건 이 풀을 눕히고 있는 존재. 즉 풀을 뭐하는 존재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 존재죠. 그럼 이 동풍은 뭐겠어? 풀을 억압하는 존재겠죠. 풀을 억압하는 존재. 펜이 잘 안 써져. 자,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럼 풀이 어떤 존재야? 지금 울고만 있어. 대응하지 못하죠.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날이 흐리다라는 표현은 뭐야? 자, 햇빛이 쨍쨍 나면 밝은 이미지인데 날이 흐리다라는 건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때 우리가 밤이라든가 또는 흐린 날, 또 구름 이런 것들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날이 흐려서 그런 부정적 현실, 부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시예요.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눕는다. 그럼 지금 풀은 무엇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결국 눕고 울고 또 누워. 그럼 지금 풀은 어떤 존재야? 나약한 존재죠. 그럼 여기서 풀의 나약성, 나약한 존재, 나약한 의미가 드러나 있어요. 풀의 나약한 의미. 그러면 풀은 지금 굉장히 어때? 동풍에 따라 눕고 울고 이런 존재야. 즉 매우 어떻다? 능동적이지 못하죠. 수동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어요. 자, 나약하고 동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2연부터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 건 여기 똑같아. 근데 어때요?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그랬어요. 더 빨리.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뭐야? 눕고 울고 누웠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때? 눕고 울고 일어났잖아. 그럼 지금 풀이 어떤 형태에서? 풀의 수동성에서 뭘로 바뀌었니? 능동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얘네를 억압하고 있는 존재인 이 바람이라는 특징에서 더 빨리, 먼저란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죠. 그지? 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또 날이 흐리대. 그럼 날이 흐리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다 그랬어. 자, 풀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야. 날이 흐리면 바람이 불잖아. 자, 풀이 눕는데 어디까지 눕느냐?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데. 그럼 이 풀은 뭐예요? 거의 뭐야? 땅바닥에 지금 붙어있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 발목, 발밑까지. 저 밑에까지 처절해. 근데도 어때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그랬어. 그럼 1번, 2번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니까 대구법 쓰였고요. 특히 여기서는 뭐야?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즉 풀의 무슨 성? 끈질긴 생명력. 풀의 끈질긴 생명력. 근데 이 풀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현실이 더 나아지는 않아. 왜? 맨 마지막에 계속해.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즉 아직도 어떻다? 부정적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현실에서 망연자실, 절망의 자세가 아니라 뭐한다? 더 빨리, 더 먼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 부정적인 현실을 뭐하려고 한다? 극복하고자 한다. 근데 이 시를 왜 썼을까? 김수용이. 자, 이 시가 쓰였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셔야 돼요. 자, 얘는 자유시, 주지시, 참여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지시라는 건 지성 또는 이성을 중시하는 시야. 우리가 감정을 노래할 때 서정시라는 표현 쓰죠. 앞에도 서정시라고 했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시야. 주지시는 뭐냐? 지식적인 지성 또는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 주지시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는 뭐야? 지성. 뭔가 생각을 깨우치고자 하는 시거든. 또 여기 현실 참여시라고 돼 있는데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현실 참여시라는 시의 학파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현실의 문제를 뭐하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시를 현실 참여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수영의 이 시도 뭐다? 1960, 70년대의 현실 참여시. 즉 현재의 무슨 상황?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시를 썼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이라는 건 민중, 대중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럼 풀이 억압된 상태니까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무슨 정권? 독재였잖아. 즉 민주주의.
즉 우리의 대중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뭐하니? 독재가 잡고 흔들어대던 독재 정권의 그 사회에서 우리 민중들의 삶을 뭐하는? 억압하고 있는 존재들로부터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상징적입니다. 왜? 풀이라는 그냥 나약한, 그냥 흔한 것들을 지금 민중이라는 아주 큰 의미로 떠받치고 있어요. 주지적, 지성, 참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해요. 또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죠. 왜? 날이 흐리다, 날이 흐리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자,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 주제고 대립적 시상구조, 즉 뭐와 뭐가 대립되어 있어? 바람과 풀을 대조하고 있잖아. 바람은 풀을 눕히는 존재, 풀은 바람으로부터 눕힐 수밖에 없는 존재. 대조죠? 대립적 시상의 구조로 주제를 강화하고 반복과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풀이 눕고 또 여기서는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특징도 드러나 있죠. 자, 그럼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볼까? 필기 다 했니? 오케이? 통이 다 했어? 오케이. 그럼 지울게요. 그럼 이해와 감상 우빈이가 읽어보자. 시는 김수영 시인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기 직전을 발표한 주작으로 풀과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건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그린 작품이다. 이 시에서 풀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로 오랜 역사 동안 권력자에게 억압받으면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맞서 싸운 민초를 뜻하며 이와 반대로 바람은 풀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세력, 곧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적 힘, 독재 권력과 외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는 폭력적인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권력에 짓밟히는 듯 보이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약한 힘과 의지 하나로 무화 고통을 이겨내는 민중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풀이라는 대상과 바람이라는 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힘, 독재 정권이나 또는 외세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짓밟히고는 있지만 그 나약한 힘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민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까? 풀과 바람의 상징적 의미. 자, 여기는 현수가 읽어보자. 풀은 작은 바람에도 자신을 눕히는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바람은 흔들려도 쉽게 꺾이지 않고 바람을 거스르며 일어난다. 이와 같은 풀의 속성은 나약하지만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바람은 풀을 눕게 만드는 힘, 풀의 생명을 억누르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힘, 즉 부조리한 독재 권력과 외부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죠? 풀의 속성,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그래서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고요. 바람은 이것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적, 독재 권력이라든가 외부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 대립구조의 반복. 요거는 민영이가 한번 읽어보자. 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눕다와 일어나다, 울다, 웃다가 반복되며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풀과 바람의 대립이 눕는다와 일어난다라는 운동의 반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눕는다, 일어난다는 민중의 억압에 못 이겨 쓰러졌다가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서 저항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립 구조의 반복은 리듬감을 형성하고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주제를 한층 강화하여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자, 이 시에서도 뭐야? 눕다, 일어나다. 여기 못하났네. 일어나다. 자, 울다, 웃다, 풀, 바람, 눕는다, 일어난다. 대립적 시어 보이시죠? 그래서 대립적 시어 자체가 자, 시상 전개의 특징도 되지만 반복적 리듬 또 주제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세 문제 있어요. 시간 2분 줄게.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현수 다 풀었어? 네, 오케이. 다 풀었어요. 네,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시어의 상징성 두드러져요. 대립적 구조 맞아요. 사물을 의인화했죠. 풀이 눕는다, 풀이 일어난다.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의인화한 거 맞아요. 대구의 속성으로 대구법, 풀과 드러나죠. 대상의 모습을 역설적. 역설적 표현은 없어요. 역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아이러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에 모순이 일어날 때 우리 역설이라고 하는데 역설적 표현은 없습니다. 자, 이 시에서 보기를 비교한 거. 이성구의 벼도 뭘 상징한다? 자, 민중, 대중을 상징하게 됩니다. 벼는 서로 어울려 기대고 산다. 자, 벼. 그럼 얘가 민중들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라는 말은 공동체적 연대를 의미해요.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 그지? 혼자 살 수 없고 다 타인과 뭐하니?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햇살. 자, 이 햇살은 뭐랑 어떤 시어랑 같아? 앞에 있는 동풍, 즉 풀을 억압하는 존재인 부정적인 대상인데 여기서 햇살도 동풍과 같은 의미죠.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기대어 산다. 라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단단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백성들 벼. 이 백성이 누구야? 벼지 벼. 그럼 이 시에서 가장 적절한 건 뭐겠어? 이 시와 달리 보기의 시적 대상의 인격을 보여야 했다. 둘 다 똑같은데요. 그죠? 자, 이 시와 달리 보기엔 대상의 공동체적 속성이 드러난다. 답은 2번이죠. 앞에 풀에서는 그냥 바람에 따라 자기가 눕고 일어서고 이런 거지만 여긴 기대고 산다라는 공동체적 연대가 들어가 있어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기의 시에서 내용을 참고할 때 기역과 미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현실 참여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죠? 사회 문제를 시로 표현하려고 했어. 1960년대 시대적 상황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풀의 일어섬은 실현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기역. 기역은 풀이었으니까 민중과 또는 민초이다. 맞죠? 다음 두 번째 눕는다. 실현을 회피한다. 이거는 딱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디귿. 바람보다. 바람은 당연히 민중을 위협하는 세력 맞았죠. 그 다음에 리을은 어때? 일어난다. 억압에 대항한다. 이응으로 바꿔주세요. 대항한다. 맞아요. 다음 미음은 어때요? 날이 흐리고 현실이 암울하다. 맞죠? 자, 니은은 실현을 회피한 게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자, 일시적으로 뭐 한 거야? 몸을 낮춘 것 뿐이야. 회피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몸을 낮춘 것 뿐이지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으로부터 눈을 돌려버린다던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 이런 의미였다면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올 만한 희망적 메시지가 없어.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 다 맞으셨어요? 책 검사 좀 해보자. 민영이 넘겨봐. 오케이. 다음 현수 넘겨봐. 그렇지. 소민이 넘겨봐. 오케이. 이번 주 주말에 진단평가 있어요. 근데 진단평가 있다고 선생님이 과제 점검 안 하는 거 아니죠? 비문학 저번 주에 못한 거, 채점 못한 거랑 이번 주 거랑 복습 노트랑 그 다음에 응용 워크북, 문법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제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십시오. 고생하셨어요. 나가셔도 돼요.